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신라 역사 문화권에 대해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문화 정책이 대단히 획일화되고 전국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이 역사문화권 특별법 2020년도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문화권 개발과 그것의 어떤 정책적인 실행들은 그 지역의 개성을 살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개성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뿌리, 역사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체로 한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라 역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개관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신라 권역에서 이루어진 유적의 조사와 연구의 어떤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신라의 역사 문화권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어떤 시대 부분상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 걸쳐서 존재했던 고대의 국가입니다.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즉위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35년에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넘겨줌으로써 약 1000년 가깝게 존속했던 왕조였습니다. 삼국의 일원이었을 때는 한반도 동남부에 치우쳐 있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저개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세기 500년대에 신라는 급성장을 했고, 7세기에 접어들어서 당나라와 연합해서 나머지 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10년에 가까운 당나라 군사와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최후의 승자가 돼서 불안정하지만 한반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698년에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천년의 신라사를 그 시대 구분을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대 역사학에서도 신라를 시기 구분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미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가 편찬되던 중세에 신라사의 시대 구분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현대 우리 그 신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시대 구분법을 따릅니다. 삼국사기는 신라사를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합니다. 상대는 혁거세가 즉위하고 난 다음 28대 진성여왕까지입니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이 즉위하고 36대 해공왕이 죽기까지를 중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덕왕이 즉위한 그 해부터 신라가 멸망하던 935년까지를 하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구분법은 철저하게 왕통에 따라서 정의를 했어요. 말하자면 상대라는 것은
성골이 왕위를 갖다가 나중에 성골이 되는 남성을 찾지 못해서 선동여왕하고 진동여왕이 즉위를 하고 결국에는 진골 출신의 무열왕이 즉위하면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통을 이어가던 그 시대가 바로 중대입니다. 어찌 보면 신라사의 황금기죠. 다음에 이 무열왕계가 끝나고 원성왕계가 즉위하면서 이 신라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이게 신라가 멸망해가는 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하고 약간 다르게 삼국유사에서는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 중고와 하고의 구분은 대체로 그 통일을 전후한 그 시기 태종 무열왕 때부터 정의한 것은 신라의 중대의 구분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신라사의 앞부분을 상고와 중고로 나누는 것,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또 현대의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신라사의 아주 유용한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쓰이는 우리가 역사에서 자주 쓰이는 그와 같은 시대 구분의 명칭, 중대, 하대, 상고, 중고 이렇게 부르는 시대 구분명을 흔히들 씁니다. 신라는 처음부터 신라가 아니었죠. 예. 신라는 먼저 사로, 사라, 선하 이런 다른 명칭으로 이제 불리다가 어느 시점인가 신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지중왕 때 신라라는 국호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광해통합 비문에도 신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훨씬 이전부터 신라가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때 뭔가 신라였고 그 삼국사기 찬자의 풀이대로 새로울 신자, 새롭게 덕을 쌓는다는 그런 뜻. 그 다음에 사방을 아우르는 그런 이 두 가지 의미로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신라의 역사를 시작한 신라의 주민이 누구인가? 이건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신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건국 직전의 상황을 그 삼국사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조선 유민이, 그건 고조선, 유만조선이죠. 조선 유민이 삼국지역 간에 흩어져서 육천을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런 그 서북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주민들이 그 신라의 원 주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주 지역에 그 청동기 이 유물을 보면 무덤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을 보면 서북한 지역의 청동기하고 같은 용범에서 주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유물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거든요. 물론 교역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덕천리라고 하는 고분군에서 나온 그런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입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토기, 철기들을 부장하는 방식이 꼭 서북한 지역의 무덤들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이와 같은 장래 의식이 동일했다는 것은 적어도 물론 이 문화가 신라 건국기에 가장 주류가 되는 그런 문화이긴 합니다만 뭐 그 이외에 여러 다른 지역의 문화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라의 주민이 다 그렇게 한 가지로만 볼 수 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서북한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조선 유민들이 신라의 어떤 건국의 주체가 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라사에서 아주 특색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라 초기사에서 삼성의 교립입니다. 예. 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박씨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박씨 5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3대 유리왕의 뒤를 이어서 이 탈해가 즉위하는데 그 사람의 성씨는 석씨입니다. 대체로 이들은 아마 동해안으로부터 들어온 제철 집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고대사와 고고학계의 어떤 통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탈해왕 때 다시 계림의 숲속에서 알을 깨고 탄생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성이 김씨입니다. 물론 박석희라는 이런 성씨는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성씨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야말로 출자가 다른, 혈통이 다른 이와 같은 지배 집단들이 세 개가 있었고 이들이 서로 교대로 하다가 적어도 미추왕대부 김씨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는 신라는 그야말로 김씨 왕가가 되는 겁니다. 신라는 마치 이 혁거세 삼국사의 혁거세조를 보면 마치 그때 무슨 큰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경주 분지를 중심으로 한 작은 소국에서 시작해서 주변의 세력들을 통합을 해서 그야말로 몸부리기를 하죠. 그러다가 한 3세기 후반이나 4세기 초쯤 되면 거기가 진한과 변한이 이렇게 서로 진한 12나라, 변한 12나라가 섞여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영남지방이, 지금의 영남지방이. 그 중에서 가장 큰 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5세기쯤 되면 대체로 나물 이사금, 나물마리간이라고도 하고요. 이때가 되면 적어도 낙동강 이동 지역에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서 적어도 강릉까지 뭔가 신라의 어떤 세력권이 미치는 그런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대체로 이 시기에 흔히 이와 같은 신라가 주변 소국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지역 국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마리깐 시대다. 마리깐 시대에 이런 국을 이루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는 우리가 아는 이렇게 중앙집권화된 행정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그러한 중앙집권화된 그런 국가가 아니고 뭔가 그 지방 소국들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들을 느슨하게 통합해서 이루어낸 그러한 국가라는 거죠. 이러한 국가를 그 역사학자 노태돈 선생님은 부채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채제 국가라는 개념은 국어 자료상에서도 아주 잘 이렇게 그 나라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의 고고학 자료상으로도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거대한 고총 부분이 성립되고 지방 소국의
그보다 좀 낮은 격의 이 고총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배자의 권력의 어떤 관계가 좀 크고 작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흔히 고총체계, 그와 같은 고총의 문화를 고총체계 이렇게 부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예, 신라가 이와 같은 초기적인 아주 초보적인 국가 상태에서 고대 영역 국가로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예, 이 중국인은 상명교사에서 말하는 중국인은 지중왕 때부터 바로 그 무열왕 그 직전까지를 일컫습니다. 바로 이 중국의 신라는 그야말로 다른 고대 국가, 좀 더 발전한 고대 국가,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와 거의 맞먹는 세력으로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6세기 중엽이 되면 영토를 특히 진흥왕 때 크게 확장을 해서 세력을 넓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한강 유역을 백제와 고구려를 고구려와 백제를 차례로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신라가 뒤에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기반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라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 진흥왕 이후에 무열왕까지는 신라는 어떻게 보면 삼국의 그야말로 왕따가 됐죠. 양쪽 고구려와 백제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대당 외교로 몰입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라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말하자면 국가 중흥의 하나의 기초를 닦은 사람, 그리고 그 신라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사람, 태종 무열왕을 예를 듭니다. 대체로 태종 무열왕이 그 증골로서 왕위에 오르고 또 귀족의 세력, 그 태종 무열왕 이전에는 신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된 체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귀족 연합적인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리고 뭔가 그 세력의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원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전제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것이 태종 무열왕입니다. 60이 넘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그가 이룬 업적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삼국통일을 완성하고 중대의 문화를 꽃피운 사람이 바로 이 김춘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열왕이 660년에 당나라와 협력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듬해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문무왕이 그 위협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당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이 671년의 일입니다. 이 중대의 신라는 신라 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라사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종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이 왕위를 계승해 나간 시대입니다. 총 6명의 왕이 이 중대를 통치했습니다. 이 시대는 신라사에서 가장 왕권이 강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상으로도 특히 불교 문화, 신라 문화의 극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이 시대에는 사실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고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서 불교를 수용을 하고 했던 것은 그야말로 국가 통치에 이념이 없던, 말하자면 좀 원시 종교에 기대어왔던 그와 같은 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불교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죠? 예, 부처가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침입해 들어오니까 사찰을 건립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였죠. 자, 이렇지만, 그러한 불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또 호국불교로서의 이 불교가 이제는 좀 더 철학적이고 민중의 어떤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삶에 기반이 되어주는 그와 같은 종교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양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한 역할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왕의 어떤 원차를 짓는다든가 또는 여러 불교적인 그와 같은 의식과 그런 행사 등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운영을 해나간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면 통치 이념으로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전제 왕권을 확립하는데 유교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실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유교 문화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물질적인 증거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에 이 불교가 일반 민중들의 어떤 생활 속 깊숙이까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이 시대의 불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신라 하대는 무열왕계의 왕통이 끝나고 원성왕계의 왕통이 이제 계속되어간 그러한 시대입니다. 흔히 이 원성왕계통을 이제 내물왕계라고 스스로 내물왕의 어떤 12대 손임을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물왕계 무열왕계의 왕통이 끝나고 내물왕계의 왕이 집권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왕권이 전체적으로 약해져서 다시 귀족 연합적인 성격으로 회귀하는 그런 양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보다도 더한 것은 이 시기에는 지방 호족들이 나타나서 중앙 집권화된 사회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그런 사회로 다시 또 돌아갔다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특히 신라 멸망기에는 선덕왕, 경명왕, 경혜왕 등 박씨왕이 이제 3대에 걸쳐서 즉위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박씨계가 다시 등장한다기보다는 김씨계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만큼 권력이 분산되고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호족들 중에는 군사력이나 세력을 아주 크게 모은 그러한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 사회 전체가 혼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더욱 경주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890년에 적고적이 이제 왕경 서부 지역으로 침탈이 들어가고 잘 아시는 것처럼 927년에 견훤이 들어가서
그죠? 예. 그 경양을 죽이고 마지막 경순왕을 즉위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935년에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에 걸친 신라의 역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